텃밭은 스티로폼 박스보다 훨씬 깊고 넓으므로 실패 몇 번쯤은 충분히 품어주고도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텃밭에서는 목련나무가 자란다. 봄이면 틀림없이 꽃 피우는 목련나무 덕에 어쨌든 우리의 텃밭은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에게 망해도 괜찮은 것이 생겨 기뻤다. 망해도 괜찮다는 이상한 안심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용기이기도 하니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의 족수는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는 슬프고 화나는 일을 감지하는 데 더 많이 발달한 것 같지 않나요? 문제는 이러다 보면 하루가 우울해지고 별일 아닌 것에도 남 탓, 세상 탓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반복해서 오래되다 보면 사는 게 재미없어지고 주변이 온통 꼴보기 싫은 것들로 가득해지면서 모든 일에 회의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이러하니 그 결과 역시 좋은 쪽으로보다는 안 좋은 쪽의 가능성에 비중이 가게 되고 새드 엔딩이 되기가 십상이죠. 오늘은 인생의 삑사리를 블랙 코미디로 바꿔놓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에 집착하느라 불행을 깜빡 잊고 산다는 30대 방송작가 강희슬의 에세이 새드 엔딩은 없다인데요. 첫 에세이 안 느끼한 산문집으로 강한 인상을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서문에 쓴 글에서 그녀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산다는 게 뒤로 구르기처럼 느껴진다. 내다볼 수 없는 다음이 몸이 덥고 두렵지만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두 눈 꼭 감고 아리송한 미래에 나를 냅다 던져버리는 것 같다. 잘 알고 있으므로 더 잘 살 수 있는 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만 방법을 모르니 별 수 없다.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모르는 곳을 향해 굴러야 할 것이다. 슬픔 몰래 허리에 번짓줄을 매달아 놓았다. 멋모르고 일단 굴러보는 인생이라지만 결코 슬픔의 나락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작정이다. 번짓줄은 행복한 기억과 행복할 욕심으로 빚었다. 튼튼하고 탄성이 좋아서 혹여 벼랑 끝으로 떨어지더라도 잠깐의 스릴을 맛보고 금세 튕겨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버거울수록 나는 악을 쓰고 씩씩해지겠다. 씩씩하게 웃으며 달려드는 불행들을 축구공처럼 뻥뻥 차버리겠다. 차버릴 힘이 남아있지 않은 날엔 손톱을 세워 꼬집기라도 하겠다. 절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겐 내 인생을 구할 책임이 있다. 나는 나를 나에게 맡긴다.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 거라면 나는 몇 번이고 퍽퍽 쓰러지면서도 뒤로 굴러 행복을 찾아내겠다. 찾아낸 행복을 소나기에 쥐겠다. 내 인생은 우아하지 못할지언정 기어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 새드 엔딩은 없다. 나는 안다. 그리 유쾌하고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럼 계속해서 웃으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분의 근거. 수건을 바꿨다. 자취한 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 나로서는 큰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2015년부터 밭과 함께 살면서 각자 자취할 때 쓰던 수건들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수건만큼 교체 시기가 애매한 것도 없어서 지금까지 쓴 게 벌써 10년이 되었다. 사실 밭과 함께 사는 동안 해마다 수건 교체 건이 발휘됐는데
그럼에도 여태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제안하는 사람만 있었을 뿐 시원하게 결정해주는 이는 없어서였다. 우리 수건 바꿀까? 그래, 우리 수건 바꿀 때 됐지. 언제 바꿀까? 그러게, 언제 바꿀래? 월세 내기도 빠듯해 앓는 소리를 하는 주제에 수건 좀 해줬다고 새 곳으로 바꾸는 일이 엄청난 사치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매일 몸을 닦을 때마다 욕망과 현실의 간극을 실감하는 편이 속 편했다. 막상 수건을 주문하고 나자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이토록 간단한 일을 몇 년이나 망설이며 미뤄왔다니 무색하고 후련했다. 대망의 수건 교체의 날. 헌수건들을 세탁해 건조대에 넣는데 한 장 한 장이 그야말로 역사였다. 이 수건은 박과내가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한 날 갈색 얼룩이 진 수건. 저 수건은 전 남자친구와 여행 갔을 때 뒤바뀐 수건. 그 수건은 강아지 전용 수건인데 동생이 자꾸만 착각하고 제 몸을 닦았던 수건. 수건 한 장 넣을 때마다 그에 얽힌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있는 줄도 몰랐던 수건정을 새삼 확인했다. 하긴 10년이 넘도록 아침 저녁마다 맨몸에 닿았던 물건인데 정이 들지 않았다면 수건으로서도 참 섭섭한 일일 것이다. 깨끗이 세탁한 헌수건은 우리 집을 떠나 필요한 곳에서 쓰임을 다할 것이다. 고맙고 딱하다. 그러고 보면 무생물의 신압으로 스미는 정은 어째서 꼭 바꾸거나 버릴 때가 되어서야 자각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럴듯한 가구를 새로 들인 것도 아니고 고작 수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일주일 내내 들떴다.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이었던 헌수건들 대신 같은 두께와 같은 색깔의 수건들로 빼곡히 채워진 수건장은 아침 저녁으로 소소한 기쁨을 줬다. 새 수건의 도톰하고 포근한 촉감은 씻은 후에도 또 씻고 싶게 했다. 무엇보다 얼마간의 기쁨을 보장받은 듯 마음이 든든했다. 닭도 나와 비슷한 강도의 행복을 맛보는 눈치였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토록 참 대단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흘려온 실수들과 오점들로 얼룩덜룩해진 인생을 통째로 갈아엎어야지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만으로도 숨이 가빠 현재를 대충 메우듯 살았던 때가 있다. 삶은 되감기와 빨리감기 없이 정속으로만 플레이되는 정직하고 생생한 현장일 수밖에 없어서 일일이 놓친 행복을 아까워하거나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후회하는 사이에 지금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 이 사실은 나도 너도 남도 다 아는 너무 뻔한 진리인데도 나는 대단한 성인이 아니므로 자주 행복을 놓치며 평범하게 산다. 허나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아주 작은 기쁨을 행복으로서 확장시킬 줄 안다. 기쁜 순간, 그 속에 오래오래 멈춰 있고 싶지만 어차피 인생에 일시정지 기능 따위는 없다. 대신 해당 시퀀스를 파고들며 늘린다. 바뀐 건 수건 몇 장이지만 이를 통해 과거보다 나아진 내 처지를 알아본다. 최소한 새 수건 몇 장만큼이라도 발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 앞에 떳떳해한다. 새 수건의 포근함을 샅샅이 누리며 행복하다는 말을 내뱉는다. 별것 아닌 일에도 행복해하는 자신을 칭찬한다. 어느 순간 내가 수건 때문에 행복한 건지
아니면 원래 행복한 사람이라 수건에도 이토록 기뻐하는 건지 잘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릴 적에 나는 용감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무수한 처음들을 기꺼이 온몸으로 부딪혔기 때문이다. 첫 심부름, 첫 등교, 첫 친구, 첫 발치. 어린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인 것은 아주 많았고 모든 처음은 저마다 다른 양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전이었다. 다행히도 어린 이슬이는 순식간에 용기를 내는 멋진 아이였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면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아빠에게 배웠던 노래 한 소절을 떠올렸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그러면 마치 만화영화 속 당차고 밝은 캔디처럼 용기 게이지가 쭉쭉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용기가 든든하게 차오르면 처음에서 오는 두려움은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그때 그렇게 넘치던 용기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른이 된 지금은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운다. 도전 앞에서 너무 오래 그리고 자주 머뭇거린다. 눈을 감으면 용기가 샘솟는 대신 넘어야 할 장애물들만 아른거린다. 너무 늦은 것 같은 나이, 부족한 시간, 실패에 대한 불안함. 그럴 때면 재빨리 내가 아는 가장 용기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짧고 꼬불꼬불한 파마머리, 작은 키에 꼿꼿한 등, 몸집보다 더 큰 가방, 주름져 야들야들한 피부. 20대 초반 유럽 여행 도중 71세 할머니를 만나 이틀을 동행한 적이 있다. 경기도 외곽에서 평범하게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던 할머니는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간 7년 전부터 매년 추수가 끝난 가을 홀로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노인회관에서 틈틈이 배운 인터넷 실력으로 정보를 찾아 여행 계획을 짜서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한다며 이번 여행을 위해 손수 만든 가이드북을 보여주었다. 양면이 손글씨로 빽빽한 A4 용지 꾸러미였다. 할머니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한국에 못 돌아간다고 허허 웃었다. 그는 여행하는 매 순간이 두렵다고 했다. 배낭을 꾸릴 때는 내가 이 짐을 다 지고 걸을 수 있을까 싶어 두렵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는 영어 까막눈인 내가 티켓을 제대로 끊은 건지 믿을 수 없어 두렵고, 첫 도시에 내릴 때는 배낭을 도둑 맞을까 두렵고, 여행 중에는 기력이 다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죽을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먼 곳을 보며 대답했다. 글쎄, 난생 처음으로 여행을 간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장관을 못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는 지금의 두려움보다 나중의 후회가 더 무서워서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 할머니는 가장 답답한 건 짧은 영어도 서툰 인터넷 실력도 아닌 마음처럼 움직여주지도 않는 주제에 자꾸 아프기만 한 허리와 다리라고 했다. 좋은데 다니느라 다른 관절이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일만 하느라 다 닳아버려 이제 좀 누려보려니 속을 썩인다고.
예순만 되어도 소원이 없겠다며 마른 무릎을 매만졌다. 그는 절대로 사진을 찍는 일이 없었다. 멋진 건축물과 경관과 조형물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왜 사진으로 남기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 그는 내가 죽으면 불태우느라 애들만 고생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바라보고 머릿속에 남기는 게 속편하다고 대답했다. 그가 풍경들을 머릿속에 새기는 동안 나는 그의 뒷모습을 마음에 새겼다. 꼿꼿하게 등을 펴고 먼 곳을 바라보던 그에게서 두려움이나 망설임 같은 건 느낄 수 없었다. 용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치환한다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다.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보다 먼저 무엇이 우리를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걸까? 너무 늦은 나이일까? 부족한 능력일까? 약한 체력일까? 그런 것들이 과연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한 날이면 그를 생각한다. 그의 짧고 꼬불꼬불한 파마머리, 작은 키에 꼿꼿한 등, 몸집보다 더 큰 가방, 주름져 야들야들한 피부를 떠올리면 도전할 수 없는 핑계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시간을 먹고 시큰해지는 것들. 엄마가 김치를 보내줬다. 얼마나 익었는지 색깔이 거의 볶음김치 수준으로 엄청 쉬어 보였다. 우리 가족은 신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데 웬일로 신김치를 다 보내줬을까? 의아해하며 입에 넣었다가 그만 놀라고 말았다. 시원하고 새콤하고 아삭아삭한 것이 입에 꼭 맞았던 것이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택배 잘 받았다고 말하면서 김치가 아주 맛있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거 3년 넘은 묵은지라고 대답했다. 매년 겨울 꼭 1년 먹을 만큼의 김장만 하는 우리 집으로서는 몇 년 동안 김치를 익혀본 적이 없었다. 익힐라 쳐도 그해 겨울이 되면 거짓말처럼 김치가 똑 떨어져 서둘러 1년 먹을 만큼의 김치를 만들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먹지 않은 김치가 우리 집에 있었다니 3년 전 겨울에는 김치를 좀 넘치게 담았던 것일까? 신기해하는 나에게 엄마는 달뜬 목소리로 말했다. 김치 냉장고에 있었는데 모르고 안 먹었지 뭐야. 김치 냉장고에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고 안 먹을 수가 있어? 그야 맨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눈에 띄지 않은 거지. 그 무렵엔 사람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했다. 메인 요리는 항상 달랐지만 그 옆엔 늘 3년 된 묵은지를 반찬으로 놓았다. 나는 할머니처럼 김치를 쭉쭉 찢어 친구들 밥 위에 부지런히 올려주었다. 그러면서 그게 3년 된 묵은지라고 말하는 게 좋았다. 김치가 너무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서 3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면 친구들은 놀라거나 시큰둥해하거나 덜어는 쓸데없는 삶의 교훈을 얻어가기도 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슬아, 김치처럼 사는 거야. 회사에서 괜히 나대지 말자. 맨날 그 자리에서 있는지도 모르게 연차 올리는 사람이 위너다. 바로 이 김치처럼. 너무 자주 보여서 잘 들춰보지 않는 것들은 많다. 사진 앨범이나 엄마가 젊을 적부터 모아온 책들이 그렇다. 그런 것들은 오랜만에 들여다보면 죄다 보기 좋게 묵어서
시큰한 추억 냄새를 풍긴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의 장롱에서 아주 오래된 화장품 상자를 찾았다. 그 안에 부모님이 연애 시절 서로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얼추 100장도 더 돼 보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이런 황홀한 청춘이 있었다니.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왠지 조금 애달팠다. 30년 전 결혼을 하면서 그간 서로에게 받았던 편지를 합쳤을 텐데 그때 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가진 것 없이 시작해 숟가락 2벌이랑 외할머니가 해준 장롱 하나로 시작한 살림이랬는데 그 변변찮은 살림살이 중 편지꾸러미는 둘에게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었을 테다.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큼직한 화장품 박스에 서로의 편지를 조심조심 합쳐넣는 20대 초반의 엄마 아빠가 눈에 선했다. 초라하고 따뜻하고 서툰 그 장면은 어쩌면 내 기억의 일부분일지도 몰랐다. 둘이 편지를 합칠 그 시간에 나는 포대기에 쌓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테니까. 중간에 있는 가장 통통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빠가 엄마에게 보낸 편지였다. 단정한 글씨로 사랑하는 숙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시절 둘은 서로를 끝글자로 불렀다. 지는 오늘도 훈련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숙이 너무 보고 싶은 걸 참는 것보다는 덜 힘들었다고 편지에 적었다.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쓴 편지였다. 지는 며칠 후에 면회 올 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보초를 서는데 밤하늘에 별이 많았다오. 숙의 눈을 닮은 별이었어. 그 별을 세면서 숙의 이름을 불렀는데 혹시 들렸으려나? 별처럼 빛나는 숙을 생각했더니 그깟 칼바람 따위 옷을 벗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오. 이렇게 멀리까지 면해올 숙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말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소. 내 사랑이 꼭 숙에게 전해지길. 지는 얼마나 숙을 사랑했는지 더 좋은 말, 더 예쁜 말로 전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다. 그나저나 20대 초반의 아빠가 이런 옛날 사람 같은 문체로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니 촌스럽고 귀엽다고 생각하며 피식거렸다. 숙의 답장을 찾아 읽었다. 숙은 진에게 보내는 편지 봉투마다 빠지지 않고 우체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역시 귀엽다고 생각하며 편지를 꺼내 읽었다. 고속버스가 6시 넘어서 첫 차야. 시간 알아봐서 열차 타고 갈까 생각 중이야. 통닭만 사가지고 갈 거야. 어제 검은색 롱코트를 샀어. 꼭 갈 테니까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은 영원히, 슬픔은 잠깐, 행복은 가득히, 기다림은.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나서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진의 편지와는 달리 숙의 편지에서는 감성이라곤 단 1g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투가 하도 심플하고 단호해서 아빠가 별 어쩌고 한 얘기에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 편지의 길이도 아빠가 보낸 것에 반밖에 안 됐다. 할 말만 딱딱 적은 편지를 보며 역시 숙은 숙이구나
생각했다. 아빠는 연애 시절 내내 엄마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전전긍긍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 것도 같았다. 엄마는 아마도 연애 고수였으리라. 편지만 봐서는 엄마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알 수 없었다. 언뜻 봐선 마지못해 면회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은근한 기대가 묻어 있었다. 전날 롱코트를 사는 준비성과 6시보다 더 빠른 첫차를 타고 싶은 마음을 감수성 빵빵한 아빠라면 아마 충분히 발견했을 것이다. 안방에서 몰래 편지를 읽는데 거실에서 숙과 진이 TV를 보며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다. 숙이 말했다. 당신 또 울어? 진이 훌쩍이며 말했다. 당신은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 어떻게 눈물이 안 나? 아, 남자가 뻑 하면 울고. 야, 이슬아, 네 아빠 또 온다. 엄마 말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데 과거에서 현실로 30년을 전파한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20대였던 숙과 진 커플이 50대의 부부가 되어 TV 동물농장을 보고 있었다. 버림받은 개가 몇 주째 버려진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빠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엄마는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 엄마가 하여튼 강씨들은 하나같이 다 울보라며 혀를 끌끌 쳤는데 엄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눈물 때문에 숙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났다. 둘은 늘 이런 식이었다. TV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오면 아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엄마는 눈물을 참으려고 아빠를 놀렸다. 이 레퍼토리는 30년째 변함이 없다. 엄마, 이게 다 뭐야? 편집꾸러미를 둘 앞에 들이밀었다. 아빠는 반가운 기색이었고 엄마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휙 돌렸다. 숙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란 걸 진도 나도 알고 있었다. 편지 진짜 많다. 이걸 어떻게 다 가지고 있었대? 내 말에 아빠가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여지가 안 버렸지. 이사 갈 때마다 빠짐없이 소중하게 챙겼어, 아빠가. 엄마가 기가 찬다는 듯 받아쳤다. 아저씨, 그거 반도 안 남은 거거든요. 내가 당신이랑 싸울 때마다 반씩 내다 버렸어. 그러거나 말거나 편지꾸러미를 들여다보는 아빠의 양볼이 발그레했다. 아빠가 하나 읽어줘. 내 부탁에 엄마는 시끄러, 하지마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빠 손에 편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아빠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첫 줄을 막 읽으려는데 엄마가 말했다. 저기 저쪽 구석 가서 읽어. 아빠와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얼른 휴대폰을 꺼내 아빠가 편지 읽는 영상을 찍었다. 사랑하는 숙에게. 아빠가 첫 줄을 읽자마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아빠가 너무 쑥스러워해서 나도 덩달아 부끄러웠다. 엄마는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걸로 봐서 귀는 별 수 없이 이쪽을 향해 열려 있는 것 같았다. 나의 비명에도 꿋꿋이 편지 한 통을 다 읽은 아빠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잠자코 있던 엄마가 그때 그 사랑 다 어디에 있냐고 내놓으라고 말했다. 나도 엄마 편에 서서 아빠를 마구 놀렸다. 뒷머리를 긁적이며 해실해실 웃는 아빠의 얼굴에서 20대의 진이 보였다. 엄마도 그때의 숙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학교 체육 시간에 앞 구르기, 뒤로 구르기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르는 것만큼 뒤로 구르는 게 잘 안 되지 않나요? 강희슬 작가는 이 이유를 뒤통수에 눈이 달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구를 땐 어디쯤에 착지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지만 뒤로 구를 땐 시야가 닿지 않아서 마치 낯선 세상에 몸을 무작정 집어던지듯 하는 게 어려워서라고 말이죠.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모르는 곳을 향해 굴러야 하는 게 인생이고 어차피 앞으로든 뒤로든 굴러야만 한다면 자신감 있게 그 도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드엔딩이 될 일도 해피엔딩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